네,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86페이지에 있는 부수재화 그리고 부수 용역의 공급이란 뭐냐. 그 앞부분에서 잠시 그 부수재화는 그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주된 재화나 주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면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자, 부수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첫째,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다. 아까 제가 예를 들은 바로 컴퓨터 본체를 사면은 마우스 키보드는 통상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 뭐 1번의 설명과 거의 같은 겁니다.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부수재화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따져야 되느냐, 이거 부수된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를 왜 따지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만약에 책을 만들었는데요. 책은 면세 재화거든요, 책이. 그런데 그 책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떤 DVD를 제작해가지고 함께 책하고 함께 이렇게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이라고 책값을 정가를 정해서 거기에 DVD가 당연히 그냥 포함돼서 2만 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는 그 책을 팔기 위해서 DVD는 부수적인 재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부수되는 재화로 안 보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게, 2만 원을 그러면 DVD는 과세거든요, 음반은. 그러면 DVD가 얼마치고 책이 얼마치냐 이걸 나눠서 과세를 해야 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가령 DVD는 3,000원어치다 그러면 3,000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으로 과세하고, 17,000원은 책이니까 면세로 처리하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거래 관행으로 봐서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다 부수재화다. 이 말은 뭐냐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이겁니다. 주된 재화가 책이면 면세를 적용하고, 주된 재화가 음반이면 과세를 적용해야 된다. 음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명서가 들어갔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역으로 음반을 해설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2만 원짜리 음반을 팔았다. 그러면 그 책은 면세니까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 책까지 전부 다 과세, 주된 재화에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수된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다. 앞에서 정리한 것은, 왼쪽에 정리한 것은 같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주된 사업과 부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이건 별도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른다. 자, 첫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는 주된 사업에 따른다 이거예요. 2번,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산물 같은 거죠. 이것도 주된 사업에 따른다. 네, 주된 사업에 따른다. 자, 그런데 밑에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이면, 면세이면 좀 예외다 이거예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라면 사업에 관계없이 면세를 적용한다. 과세인 경우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러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라면 이때는 주된 사업에 따라요. 주된 사업이 과세이면 과세이고 면세이면 면세다. 자, 밑에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토지는 면세 재화예요. 토지를 공급을 했는데 사업자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1번 사업자는 토지를 공급한 1번 사업자는 제조업을 하는 과세 사업자고, 또 하나의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인 은행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은 면세 사업이거든요. 자, 여기서 말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라면 주된 사업에 관계없이 면세다. 따라서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든 은행이든 다 면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과세인 건물을 공급한 걸로 보겠습니다. 자, 과세 사업자인 제조업에서 건물을 공급했다. 건물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세 사업자인 은행에서 건물을 팔았다. 이 두 개 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건물을 파는 게 주된 사업은 아니죠. 면세 사업자인 은행도 건물을 파는 것이 주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두 개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제조업, 만약에 식품 제조업이다. 건물 파는 건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과세 재화잖아요. 제조업은 그 건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요. 그런데 금융업은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세 재화의 공급의 경우는, 과세의 공급의 경우는 주된 사업에 따라서 과세와 면세가 결정이 되고, 원래 제공되는 부수 재화가 면세면은 주된 사업에 관계없이 다 면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제 과세제와 건물 말고 보통 이제 우리 그 봉고버스 같은 거, 미니버스 같은 거, 봉고차 같은 거, 승합차라고 그러죠, 승합차. 자, 승합차가 이제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학원 같은 데 승합차 많이 있죠. 많이 사용하잖아요, 승합차를.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공장 이런 데도 직원들 이렇게 출퇴근, 직원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저 마장면 어디다, 또 신둔면 어디 고청리다 막 이러면은 교통편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승합차 하나 사가지고 항상 이렇게 시내 운전을 하죠. 자, 그런 승합차를 제조업에서 팔면 만약에 봉고차가
운행을 하다가 300만 원에 그냥 중고차를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제조업에서는 과세가 되니까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학원이 타던 똑같은 승합차예요. 그러면 학원은 금융업처럼 면세사업자예요.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팔 때는 300만 원. 예.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도 그냥 300에서 하는 거예요. 부가세 부담 없이. 네. 그래서 부가세 부담 때문에 뭐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네. 학원차, 봉고차를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고차 매입하는 사람들이 학원 봉고차다, 저 승합차다 그러면 그거 예, 저한테 팔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부가세가 없으니까 일단 10% 싸지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 요것도 이론 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해해 두시면 돼요. 부수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다음은 재화의 공급 시기라는 게 있는데, 공급 시기도 네, 공급 시기까지 하고, 예,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 공급 시기까지 하고 다시 또 뒤에 가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이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서 어떤 것들이 과세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세 재화와 과세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세법에서는요, 이 시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든지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 기간을 넘겼느냐, 네, 지켰느냐 이런 거에 그 시점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용역의 공급 시기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 시기는요,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재화가 인도가 되면 공급 시기가 인도되는 날이에요. 인도되는 날. 그 다음에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가 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법률상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있으면 그 어떤 계약이나 법률상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대부분 재화가 대부분 다 1번에 대부분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인도되는 때다. 이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 형태에 따라서는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형태별로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래 형태가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는 우리 일반적인 인도가 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일반적인 공급 시기죠. 인도되거나 인도가 필요한 거는 이동이 필요한 것은 인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자, 여기 상품권, 요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상품권을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상품권을 현금이나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에 그 상품권 등이 현물하고 교환되는 거래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죠. 이때 공급 시기는 앞에 상품권을 판매한 시기가 아닙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요거 기억하시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는 공급 시기가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공을 하는 경우는 역시 요 일반적인 판매하고 똑같아요. 가공이 끝난 다음에 재화를 인도하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한부 판매, 조건부 판매라는 거 있죠. 예, 그러면 기한이 지났거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되겠죠. 조건이 성취가 되어서 기한이 지났거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 그 반환 조건부 판매라는 거 있죠. 통신 판매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단 주문하시면 사용해 보시고 7일 안에 결정하시면 된다. 7일 사용하고서 바로 반품시키면 반품 받아주는 거죠. 마음에 들면 그냥 7일을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기한이 지났으므로 판매가 확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이것과 비슷한 게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공급이니까 가스 같은 거죠. 자, 전력이나 가스는 공급의 단위를 구획할 수 없다. 자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공급이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이걸 어느 시점에서 이걸 공급한 걸로 보느냐? 검침원이 검침을 해가지고 청구서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청구서가 바로 그 검침한 양만큼에 대해서 돈을 받기로 한 때 있잖아요. 거기 청구서 날라오면 납입기일 딱 적혀 있죠. 예, 납입기일이 뭐 25일입니다. 그러면 그달 25일이 공급 시기예요. 자,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이거 전기나 가스와 똑같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기할부 판매하고요, 저 위에 있는 할부 판매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할부 판매는 1년 내의 할부. 이것은 인도가 되면 그냥 전부 공급 시기가 한 번이에요. 인도되는 날이 공급 시기예요. 그런데 장기할부 판매는 그 할부 기간이 1년이 초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만약에 6번에 걸쳐서 받기로 했다면 공급 시기가 6번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공급 시기가 이렇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전기, 가스처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특이합니다. 무인 판매기, 우리 자판기라고 하는 기계인데 이거는 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현금을 꺼내는 때. 왜냐하면 이게 그 소비자에게 언제 양도가 되었는지 인도되는 때를 이걸 다 복잡하게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인 판매기에서 그 사업자가 돈을 가령 2주에 한 번씩 꺼낸다면은 공급 시기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돈을 꺼내는 때, 현금을 꺼내는 때. 그 다음에 위탁 판매나 대리에 의한 판매는 그 수탁자가 판매가 일어나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위탁 판매. 그 다음에 간주 공급. 요거 간주 공급은 우리가 특수한 공급이라고 했던 거 있죠. 아까 자가 공급, 또 사업상 증여 이런 것들이잖아요.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잔존재화는 밑에 따로 있고. 자, 폐업시 잔존재화를 뺀 나머지 간주 공급은 재화가 사용되거나 소비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사실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소비한 거기 때문에 소비한 때.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한 때, 폐업하는 때, 폐업하는 날이 공급 시기다. 자, 내국의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게 수출이죠. 수출은 선적일과 기적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선적일, 기적일 공급 시기로 본다. 네. 원양 어선이 외국에 가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수출 이런 것은 그 위탁 판매 수출이라 하는 것은 판매를 외국 회사에다가 판매를 위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회사, 외국 현지에 있는 저 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다 이거예요. 그게 수출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 생산을 한 것을. 그래서 그런 거는 원양어업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이죠. 원양어선도 공인상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외국 항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판매가 일어나야 뭡니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거죠. 밑에 있는 것까지는 뭐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공급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조금 특색 있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 특히 장기할부, 완성도 지급 조건부라든가 이것이 아주 보기에 잘 나오더라고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요거.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의해 보면 아까 뭐 대략적으로 제가 장기할부 판매는 어떤 요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2회 이상 분할이 있어야 되고 재화가 인도되는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이 지급되기로 한 날까지 1년 이상이 되면 그게 장기할부 판매라는 거예요. 인도한 날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이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 되면 이것은 장기할부 판매다. 네,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은 장기할부 판매하고 모든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요것까지 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정리된 표였고요.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자, 재화라는 건 인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건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아니겠죠. 그러면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일 것이냐? 네, 바로 그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면 공급 시기로 본다. 만약에 임대사업은 시설물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사용하게 되는 때. 네. 그러면 시설물을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3년간 계속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과세 기간에 걸쳐서 사용이 됐죠. 그건 이제 과세 기간별로 끊습니다. 과세 기간별로. 만약에 월세를 매달 받는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매월 공급 시기가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매월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과세 기간별로 끊어서 공급 시기를 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역시 그래서 거래 형태에 따른 용역의 공급 시기. 아까 재화의 공급도 형태별로 좀 정리를 했는데 용역의 공급 시기도 거래 형태별로 좀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용역의 공급이 장기할부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해당이 된다. 이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든가 중간 지급 조건부는 건설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건설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은 다 용역의 공급이니까 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경우도 똑같았죠. 장기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간주임대료 설명이 밑에 아직은 안 나올 겁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이거 자세히 배울 거예요. 간주임대료. 뒤에 또 추가적인 설명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 텐데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에게 이자 부분을 임대료로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게 간주임대료입니다. 만약에 임대보증금을 10억을 받아놨어요. 10억. 그러면 10억 원을 그 과세기간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죠.
그러면 10억 원에 6개월치 개인 사업자라면 6개월치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냐. 그 이자를 임대사업자의 수익으로 간주하는 게 간주 임대료예요. 수익으로 간주해가지고 거기에 10%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거.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이면 예정신고 기간 또는 개인 사업자면은 과세 기간의 종료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일정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네, 돈을 미리 받았는데요. 서비스, 용역은 이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용역이 제공됐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요.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7월 달에 끝났어요. 7월 말에. 그러면 4, 5, 6, 7, 4개월에 걸쳐서 용역이 제공됐는데 4, 5, 6은 1기 과세기간이고 7월은 2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돈을 1기 때 미리 받았다 이겁니다. 선불로. 네, 그러면 공급 시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공급 시기를 나누면 돼요. 네. 그래서 1기 확정 때 3개월치, 그 다음에 2기 예정 때 1개월치 요렇게 공급 시기를 정하면 된다. 다음에 밑에 거는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경우 월수 안분 계산한 임대료. 네, 요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네, 그래서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용, 이거 다 부동산 임대 용역은 장기간에 걸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공급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해당 월수로 안분 계산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해당 월수로.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 또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폐업은 했는데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끝났다는 거예요.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겠다. 폐업일 기준. 자, 위 이외의 경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요, 주로 요 간주 임대료 쪽하고 이론 시험에서 나오면 바로 이런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지급 조건부 쪽에서 많이 시험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장소는 어디를 거래 장소라고 보느냐? 간단한 거예요. 거래 장소는 이동이 필요한 거래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입니다. 도착한 장소가 아니라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고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재화라고 한다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가 거래 장소가 되겠죠. 용역은 어떻게 공급 장소가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용역은 그 영무가 제공된 장소죠.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를 거래 장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우리 항공사 같은 데 있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 장소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라는 거예요. 거래 장소에 관한 거 별로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88페이지까지 재화와 용역의 과세 공급이 어떤 것이고 또 공급 시기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하여튼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또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되죠. 정리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과세 대상 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사무실로 무상 임대하는 것이다. 과세가 된다. 맞죠?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이네요. 네.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랬는데 요거 과세죠. 1번. 2번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이건 과세가 아니에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 상소세법이나 증여세법에 따라서 조세를 물납하는 것도 이것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급이죠. 다음 2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것은 재화의 공급인 걸 찾아봐라 이거죠. 현물 출자 재화의 공급이죠. 네, 재화의 현물 출자. 답이 1번이네. 상속세를 재화로 물납했다. 이거는 조세 물납은 공급이 아니라고 그랬고 3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했다. 공제된 것을 면세사업에 사용했다면 자가공급으로 공급으로 보는데 불공제된 거니까 이거는 뭐 면세사업에 써도 상관이 없죠. 공제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4번 재화를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나 질권의 설정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 맞죠? 다음 3번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거래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자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아니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상 증여가 아닙니다. 네. 매입세 공제를 안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니까. 네. 아까 그 자가공급 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것은 모든 그거는 전제가 뭐냐면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과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거는 과세죠. 다음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이것도 과세죠. 교환거래. 그래서 과세거래는 다라니까 이게 답이 돼야 돼요. 다음 4번 다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식회사 한공은 올해 컴퓨터 50대를 생산해서 20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설 선물로 종업원들과 일부 거래처에 10대씩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 중인 10대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네. 자, 50대를 만들어서 20대는 팔고 10대는 종업원한테 선물로 주고 10대는 거래처한테 선물을 주고 10대는 지금 창고에 남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말해 찾아라 이러는데 1번부터 볼까요? 거래처의 20대 판매. 거래처의 20대? 네, 20대 판매했죠. 네. 재화의 공급이다. 맞죠? 다음, 종업원에게 10대 선물한 거. 재화의 개인적 공급이다. 맞죠? 네. 3번, 거래처에 10대 선물한 거. 재화의 사업상 증여다. 맞습니다. 4번, 은행에 10대 담보 제공한 거. 은행에 10대 담보 제공한 적이 있나요? 아, 그랬네요.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10대는 은행에 담보 제공이었군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가세 이론을 하는 목적은요, 이론 문제를 풀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뒤에서 실무, 예, 전표 입력할 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가세 이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다음에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과세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상품의 장기 할부 판매, 과세죠. 제품의 교환, 과세죠. 부동산 근저당 설정, 이거는 과세가 아니죠. 근저당 설정이니까.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증여했다. 이거는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 답이 3번입니다. 다음 6번.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는 매입세 공제 받은 겁니다. 견본품을 무상으로 줬다. 견본품이니까 과세 아니에요. 샘플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되겠군요. 2번. 네.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면세에 쓰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써도 되는데 이거는 공급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자, 3, 4번은 과세가 아닙니다. 아까 4번 나왔었나요?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자가 공급을 했다. 예,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쓰는 거라든가요.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은 자가 공급에 해당이 안 돼요. 저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이건 2번입니다. 2번. 다음에 7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네, 과세가 되는 거. 1번.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했다. 이건 공급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 절차에 따라 재화를 양도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것도 아니죠. 4번은 과세입니다. 건물을 현물 출자한 것은 판매한 걸로 보는 거예요. 다음 8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동종업자로부터 차용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재료 구워다 쓰고 원재료 갚은 거예요. 예, 이거는 교환거래예요. 교환거래. 예, 재화의 공급입니다. 2번. 상표권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양도하는 경우. 자, 상표권이 산업재산권인데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대여하면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했으니까 재화의 공급 맞습니다. 다음에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를 부담하는 건설. 건설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용역이라고 그랬죠.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용역의 공급인 거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해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9번은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전력 과세입니다. 상품권, 이거는 아까 상품권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예, 상품권은 그래서 과세가 아니다. 상품권 자체의 과세, 유가증권에서 과세하지 않아요. 상품권으로 물건 살 때 그때 부가가치세가 거기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 다음에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틀렸네요. 예, 우리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안 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은 과세가 된다 그랬죠.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옳지 않다.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말입니다.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죠. 맞고 음반과 음반에 수록된 해설책자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이다. 그렇습니다. 앞에 음반이 여기서 이 설명상 음반이 주된 거래죠. 그러니까 음반에 수록된 해설책자라는 것은 부수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예요. 주된 재화에 따른 거니까. 다음 3번 광고 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 선전물은 재화의 공급이다. 틀렸습니다. 예. 우리가 광고 선전물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샘플 주는 것들 이거 광고 선전물이 해당이 되죠. 우리 화장품 중에 이게 조그만하게 담아서 나눠주는 것들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그러면 4번은 맞겠죠.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맞죠?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개인적 공급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입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에. 그래서 용역의 과세와 재화의 과세 공급이 무엇이고 또 공급 시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까지 했는데 문제는 좀 덜 풀었어요. 그래서 내일 12번부터 내일 풀고 내일은 영세율과 면세제도.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에 이제 영세율과 면세제도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의 중반을 넘어선 겁니다. 이제 후반으로 넘어갔어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가실 때 퇴실 잘 찍으시고요.